시마다 모토타로. 러시아어 이름은 퓨트르 니콜라예비치 시마다 모토타로이다. 생애를 요약하면 1870년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출생하였고 1945년경 조선 평양에서 사망하였다. 1920년경 러시아 극동 사할린주의 대표적인 일본인 기업가였으며 위안소 혹은 유곽 또는 가라유키상이라고 불려지는 성매매업 운영자였다. 니항 사건 관련 사진에 맨 먼저 등장하는 무역회사 시마다 상회의 소유자였으며 조선인 노동자와 가라유키상을 활용하기도 했다. 시마다는 일본인들의 사할린선과 연해주 진출을 이끈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일제 시베리아와 사할린섬 침략 시기 시베리아와 몽골 일대의 일본인 밀정 수는 대략 4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것은 일본 군대 내의 정보원과 일본인 민간인 상인 밀정 등을 모두 합한 수로 볼 수 있다. 시마다는 일본 해군 최고위층의 지원으로 동시베리아 사할린주 일대에서는 일본인 중에서 최대 규모의 무역회사와 시베리아에 출정한 일본군들을 위한 성매매업에 종사했다. 독립유공자 바실리박과도 함께 일했으며 조선인 여성 가라유키상과 조선인 광산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였다. 독립유공자 바실리박은 1921년 6월 28일 아무르주 자유시에서 발생한 한 사건의 원인 제공자다. 시마다는 러시아 적백내전 무렵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맹활약한 배정자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정을 위해 엄청난 맹활약을 하였고 주로 일본 사할린섬 아무르강 하류의 사할린주, 연해주, 조선 평안도, 경남 진해, 니콜라예프스크나 아무레시 등에서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1919년에는 니콜라예프스크나 아무레에서 화폐로 활용된 돈까지 발행했다. 1920년 초 발생한 니콜라예프스크 사건 일명 니항 사건으로 재산을 잃었고 니콜라예프스크와 일본 본토의 일본군 충원탑 니항 사건 순난잡이 건립을 주도하였고 니항 사건에서 생환한 생환자들에 대한 보상 소송에도 앞장섰다. 1922년 일본군이 점령한 북위 50도 이상 북사할린섬에서 석유 개발업도 하였으나 1925년 일본군의 북사할린섬 철수 후 조선 평안도 일대에서 광산업을 하였다. 조선 평안도에서의 광산업은 신통치 않았고 평소 잘하던 성매매업은 만주사변, 진화사변, 대동아전쟁 등 일본군의 잦은 전쟁으로 괜찮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1945년 소련군이 평안도 평양에 들어올 무렵 소식이 끊어졌으며 고령으로 인해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시마다 모토타로는 1870년 8월 5일 일본 나가사키현의 가난한 대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13세 때 문구점 보조원으로 일하며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 그는 학교를 중퇴했지만 평생 동안 계속해서 공부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큰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시마다 모토타로는 15세였던 1880년에 일본을 떠나 연해주 오늘날의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의 블라디보스토크 시로 갔다.
시마다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큰 희망을 걸었지만 현지 및 외국인 사업가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1886년 7월 21일경에 니콜라예프스크 나아무레시 일명 니앙으로 이주했다. 여기에서 그는 정통 러시아 전교회를 받아들이고 러시아 전교회식 이름인 퓨트르 니콜라예비치를 받았다. 물론 표면적이었다. 시마다가 스스로 정한 첫 번째 임무는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시마다는 니프히, 울치, 에벤키와 같은 지역 원주민의 방언에 대해 알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어장이 있는 니콜라예프스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생선 매매, 염장, 일본 판매, 소액 대출, 위탁 재판매 등의 업무를 주로 시작했다. 1896년에 시마다는 니콜라예프스크 항구에 시마다 상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러시아 전교회 신자 자처, 러시아식 이름 사용과 후원, 러시아어에 대한 좋은 지식, 비즈니스의 성실성과 신뢰성, 현지 시장 상황에 대한 탁월한 인식 등의 모든 것이 시마다 상회의 번영에 기여했다. 시마다의 회사 및 기타 일본 기업가는 향후 어획량을 위해 현지 러시아인 어장 소유자에게 대출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더욱이 시마다를 비롯한 일본 기업가들의 이자율은 니항의 다른 기업가들보다 낮았으며 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시 니항에 있던 러시아 신용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상환 이자율을 20에서 22%로 설정했는데 일본 기업가들은 러시아 어업 생산자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인 밀가루, 등유, 소금, 그물 등으로도 빌려주었다. 돈을 빌려줄 때 일본인들은 10% 이자율에 만족했고 어업철에 러시아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시마다는 결국 도시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자이자 회원이 되었다. 금융기관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에 이미 7개 정도인 국고, 상호 신용협회 및 다양한 은행에 4개 지점이 있었고 니콜라예프스크나 아무레에 상호 신용협회가 개설되었을 때 시마다는 협회 회원이 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우대 조건으로 10,000 루블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10,000 루블은 엄청난 거금이었다. 그리고 그는 향후 어획량을 선점하기 위해 이 돈을 러시아인들의 소규모 어업 생산업체 10곳에 빌려주었다. 일본 정부의 지원과 고위급 밀정 노르스로 아무르강 하류 지역의 대표적인 회사로 성장한다. 1913년까지 시마다 상회는 아무르강 하류 지역의 상위 10개 무역회사 중 하나가 된다. 1914년에 시마다는 니콜라예프스크 시내 중심가에 2개의 매장을 열었다. 하나는 단층, 다른 하나는 2층 니항 사건 사진에 나오는 2층 건물이 시마다 상회이다. 여기서 기성복, 식료품, 담배 제품, 가정용품, 직물 등을 구입할 수 있었다. 시마다는 아무르강 하류 지역의 어업 발전과 많은 것을 연관시켰다. 실제로도 시마다의 사업은 수익성이 높았다.
아마 조선인 노동자와 가라유키상을 싼 값에 활용할 수 있는 강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중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였다. 시마다는 지역 어장에서 생선을 사서 소금에 절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물고기를 획득하는 어로단을 조직하고 도시 어장을 임대했다. 예를 들어 1913년부터 1914년 사이에 시마다는 리항에서 6번째 어장을 임대한다. 아무르강 하류에는 그물이나 어구만 걸어 놓으면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다. 시마다는 주로 어획된 생선을 일본에 판매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에 시마다는 이미 아무르 하류 수산업의 선도적인 위치 중 하나를 차지한다. 일본인들의 니콜라예프스크 거주지는 시마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니콜라예프스크의 일본인 디아스포라는 일본 수산업의 비공식 리더가 될 정도였다. 지금도 오호츠크해 어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어장이다. 시마다는 중국인 하층민보다 임금이 훨씬 낮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친일단체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마다와 일본인들의 돈벌이는 그냥 돈을 쓸어 모으는 수준이었다. 시베리아의 강추위, 식량난, 열악한 기후 환경과 살인적인 노동 조건의 광산업, 건축, 어업에 동원된 조선인 사망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학살 수준이었다고도 한다. 이 무렵 조선인들이 니한과 자원의 보고였던 사할린섬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친일파나 일본인들 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당연히 니한과 사할린섬 일대에 있던 친일단체의 가입자나 조선인 여성 가라유키상을 무조건 친일파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본 측 기록과 러시아 측 기록에 따르면 니항 도심 우측의 중국인 마을의 한쪽에 있던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인과 조선인 가라유키상들은 일본인들에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불만을 숨기고 있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반일단체 조직을 선동했던 마가 마을에 한인교사 박이 있었다고 한다. 독립유공자 이지택은 노선이 다른 사람을 무정부주의 강도대로 몰아 살해하려고 거짓말을 많이 하였으나, 한인교사 박은 바실리박과는 다른 사람이다. 바실리박은 조선인 민회의 주무였다. 1920년 2월 29일 야코프 트리피친이 니항에 진입할 때 가장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조선인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에게 니항 해방은 3.1운동과 마찬가지인 민족해방이었던 것이다. 극동 수산업의 유명한 전문가인 브라즈니코프는 1904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니콜라예프스크의 모든 일본 어업은 긴밀하게 결속되고 잘 조직된 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마다 모토타로의 회사, 또한 시마다는 외국 해운회사의 여러 대리점을 대표하고 도시의 평판이 좋은 무역 및 중개 수수료 사무소의 소유자가 된다. 1912년부터 1914년에 니항에 거주하던 다른 외국인들인 쿤스트와 알베르스의 예를 따라 시마다는 일본에서 아무르 간과 니콜라예프스크 시가 보이는 엽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이 엽서에는 시마다 상점, 일본 영사관, 아무르 강이 일본 낚시 선박 스쿠너 등이 불멸의 존재로 남아있다.
시마다 상회의 최대 번영기는 1913년부터 1916년이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러시아의 식량난, 무기 부족, 인플레이션, 노동자 부족에 따른 조선인 여성 위안부 동원, 조선인 노동자 동원 등등은 시마다를 거부로 만들었다. 시마다 회사는 무역, 일본으로의 연어 판매, 커미션 및 대리점 업무로 인한 이익 외에도 기계 공장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1911년부터 1912년 사이에 건설된 이 공장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8마력 기관차, 선삭, 대패질, 드릴링, 연마 및 기타 기계, 전단 프레스, 내개 프레스, 주조소, 단조 등 당시 최신 기술을 갖춘 장비가 있었다. 당시 니항에는 발전소, 전력선, 전화, 협궤열차도 설치되어 있었다. 1922년 일본군의 니항 철군시 전선까지 절단해 가지고 갔다고 한다. 가공 작업, 보트 및 각종 기계 제조, 각종 부품 주조, 주철 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공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금속을 가공했다.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는 여름에는 12명, 겨울에는 18명 정도였다.